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하락. 오늘은 어떤 이유로 분석을 하고 계세요? 예, 우선 뭐 기대감은 좀 있었던 시장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의 반등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기대 요인은 유효하지만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대외 변수 자체가 국내 증시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연휴 전에는 조금은 팔고 가자 이런 심리들도 수급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선물 옵션 만기일 전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 포지셔닝 자체가 워낙 지금 하방 쪽으로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2차전지 관련주들의 조정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시가총액 영향력이 큰 2차전지의 조정 흐름 속에서 결국 다른 순환매 섹터들이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결국 지수의 조정을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대외 변수들, 특히 중국의 압박 그리고 어제 발표된 뭐 9월 초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도 국내 증시를 좀 짓누르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매크로 상황에서 간밤 나아진 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의 급등이랑 테슬라의 급등 네. 때문에 지수 왜곡 효과가 있었던 거고 유가 상황이 나아진 것도 없었고 금리 문제, 금리 네. 상승세로 오히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이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물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던 미 증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화해 나가는 과정인데 특히 좀 뼈아프게 느껴지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의 약세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처음으로 2차 전지 하방 베팅하는 인버스 ETF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양방향이 같이 상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상방 베팅하는 ETF하고 하방 베팅하는 ETF가 오늘 동시에 상장을 했는데 시장에서 2차 전지의 약세가 두드러지다 보니 기사화가 이거 하방 베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우선 뭐 상장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운용사에서. 예. 결국은 이제 상승하는 쪽만 투자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방하는 쪽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포트에 대한 안정화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다. 다양한 선택지를 주겠다는데 아마 의의를 뒀을 것 그렇죠. 같아요. 결국 이제 리스크 헤지가 가장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이슈로 상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죠. 그 종목군들이 오늘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쪽들이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뭐 아쉬움들이 더 크게 남는 것 같고요. 2차전지 산업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사실은 이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은 주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라온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부담감 그리고 원재료가의 하락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3분기 어닝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환된다라고 했을 때 어닝 시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리어닝 시즌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실적 발표 한 달 전이라고 놓고 봤을 때 대략 9월 중순부터 9월 말경에는 어느 정도 2차전지 관련주들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 최근 더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3분기 이후의 실적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내에서 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지금의 빌미죠, 사실은. 그렇죠. 리튬 가격의 하락, 탄산 리튬.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3분기의 실적 전환 포인트가 조금은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리스크 요인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또 다른 성장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로봇 관련주 이쪽으로 워낙 쏠리다 보니까 사실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과거 대비 힘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지금 뭐 2차전지 산업이 그렇다고 해서 뭐 한두 달 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리스크 요인들이 확대됐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중장기 방향성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의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변수 리스크 요인에 따라 실적 감축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외형 성장에 따른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급적인 현상과 그리고 시장의 눈높이 자체의 하향 이러한 부분들과 기존에 이제 주가가 올라올 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네. 이거 좋긴 좋고 네. 더 가긴 갈 건데 너무 빨리 올라온 거 아니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은 투자자들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것을 지금 시간상으로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소화하는 과정. 네. 그러면 지금 성장 중간에 가는 길목에서 성장통 정도로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게 될까? 대답이 네. 어려운 건 압니다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예. 예측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기존 주가의 급등도 예상치를 넘어서는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쪽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률의 둔화 우려, 거기에 더해서 유럽 같은 경우도 작년 올 초까지는 그래도 좀 버텨냈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침투율의 상승 아쉬움, 거기에 더해서 IRA를 통해서 중국을 끊어내기로 했었던 미국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미국 내에서의 공장 투자 소식 이러한 예.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시기고 그것이 어디까지 반영됐을 때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이 끝이다 이것을 예측하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악재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2차전지 관련된 혹은 IRA 법안에 대한 조금씩 다듬겠다 이러한 예. 부분들에 대한 미국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뉴스 소식들이 또 호재로 반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요인들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기업들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1차적으로는 종가상까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예. 대응 전략을 수립하되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기술적인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 이것도 또 다소 어려운 질문이 네. 될 수 있겠지만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텐데 배터리 그동안 달릴 때 소외당한 느낌을 받으셨던 포모 증후군으로 좀 힘들어하셨던 분들은 빠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나 지금 너무 많이 빠지니까 손이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등 사이클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이 산업이 성장의 훼손이 없이 경로가 탄탄하게 이어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반등에 대한 신호로 우리는 어떤 걸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가늠자 역할을 할 만한 부분이요. 우선 뭐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가늠자 역할이 될 것이고 판매량 데이터.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이 수치화할 수 있는 부담 요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국의 배터리 쪽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진 않았느냐 거기에 더해서 전기차 침투율에 대한 부분을 너무 희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냐 리튬 가격의 하락을 너무 덜 반영한 건 아니냐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 쪽에서 중국의 진출을 또 강력하게 견제해 줄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튬가의 하락이 멈춘다라든지 그리고 전기차의 판매 흐름 데이터가 당연히 성장률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둔화될 수 있겠지만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보여준다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방을 이끌고 있는 이유들이 그 명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그렇죠. 때 그럴 때 이제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자. 지금은 기회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대한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배터리였고요. 이번에는 테슬라 이야기. 사실 이제 아침에 당잠사에서 이제 이혜은 앵커가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아침에 다루진 못했습니다. 뭐 좀 정리를 해드리면 모건 스탠리에서 정말 화끈하게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네. 확 올렸잖아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건데 근데 사실
그 논란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동안 한 번도 가치 평가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던 자산, 즉 슈퍼컴퓨터 도조, 그리고 핵심은 자율주행이랑 AI 수익인데 그런 것들을 그동안은 뭐 IB 쪽에서 반영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네. 그동안은 뭐 차량 판매나 앞으로의 출시 예정인 모델 등에 대한 데이터 추측 기반으로 펀더멘털을 분석을 했었는데 이걸 처음으로 언급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몰랐었던 거 아니거든요. 네.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새로운 그 시장에 화두를 던졌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근데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네, 이제 시장의 영향력이 꽤 큰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이제 상향을 했고요. 이거 레포트 봤더니 한 66페이지 정도가 네. 돼요.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한 7명이 같이 엮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준비를 했더라고요. 큰 기업들 그리고 산업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것들이 이제 붙어서 이제 쓰기 마련이죠. 네네. 내용을 뭐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럼 왜 이쪽을 반영을 했을까? 뭐 앞에 게 별거 없으니까 반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폄하를 할 수 있겠죠. 폄하라기보다는 다 아는 내용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은 두 번째는 결국은 이 AI와 자율주행을 바탕으로 한 테슬라의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이 지난 1, 2년간 너무 가치 평가를 못 받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평가절하되어 그렇죠. 있다라는 저는 측면.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왜냐면은 작년도 뭐 재작년도 마찬가지지만은 테슬라가 사실은 이제 자동차 쪽에서 뭐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뭐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막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기대 요인으로 삼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이 FSD 관련된 부분 쪽이었어요. 완전 자율주행. 그렇죠. 성장을 반영을 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어떠한 기업이 이제 꿈만 꾸다가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것이 자동차 판매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 이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수치화했다라는 그렇죠. 데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영업이익률이 계속 쪼그라드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했을 때 테슬라에 대한 전반적인 미래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기가 만만치 않아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큰 기대를 가졌었던 FSD 쪽에 변화 포인트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지난 이제 7월 달이었나요? 테슬라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머스크 CEO가 결국은 이제 우리의 슈퍼컴퓨터 도조가 결국 전 세계 최강의 슈퍼컴퓨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고 그것은 결국은 이제 기존의 테슬라 주주들이 기대했었던 머신 비전이라든지 AI를 활용한 전반적인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아예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평가를 하기엔 그럴 것 같고 사실은 다 알려진 그렇죠. 내용이었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AI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성장 흐름에 따라 이것을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드디어 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뭔가 모호한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떠한 그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을 수치화를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IB에서 그 데이터를 발간을 했다라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라는 부분. 결국에는 핵심은 AI이지 않습니까? 보조 컴퓨터도 결국은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거대 언어 모델이나 신약 개발하는데 AI를 입혀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과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제시했기 때문에 귀결점은 AI이긴 한데 AI 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이제 투자 관점의 측면에서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AI 산업이라는 게 투자의 지도 과거에도 보여드린 내용인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번씩은 다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찍었던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주목을 해야 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립을 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꾸밀 때 이제 사실은 오히려 더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우리가 2024년도에 실적을 만들어냈어요. 라고 만약에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니네 얼마 벌어?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아주 대표적으로 과거에 우리나라 바이오 임상 네. 시험을 했을 때가 그랬죠. 그렇죠. 결과 나오기 훨씬 그러니까 전이 훨씬 더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뭐 미래 성장의 천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숫자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는 오히려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 쪽에서 예. 현재 시점이 훨씬 더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예. 그럼 계속 적자 나라는 얘기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 결국 이제 돈을 벌 때 조금 더 빠르게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 혹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 더 우수성을 가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바운드리 내에서 어느 정도 성장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섹터, 이것이 종목 선별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 핵심에 입각해서 그렇죠. 매력도를 한번 골라주십시오. 그 핵심에 입각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예. 로봇 산업을 떼놓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봇.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산업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쪽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예. 들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경쟁 상황 대비해서 이제 기술력은 좀 높다라고 평가를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 국산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잘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시장에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준비된 기사가 바로 로봇입니다. 아, 예. 너무 올랐나 로봇주 옥살가리기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조언을 구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꿈의 영역에 아직 있기 때문에 로봇 괜찮다는 의견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두산, 삼성, 한화 등 여러 뒷배를 안고 네. 로봇 투자를 하고 있고 아니면 분사를 한다던가 상장을 시킬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어제부터 수요 예측에 들어갔습니다. 꿈을 한창 스토리라인으로 입힐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다만 어제부터 장중 변동성이 네. 굉장히 어지럽게 나왔습니다. 일중 그래프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흐름인데 위아래로 변동폭이 얼마였죠? 어제 제 기억으로는 한 15% 이상 왔다 갔다 했던 것 그랬던 것 같은데요. 같아요. 하방 VI가 여러 번 이 구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쫄보들은 예,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최근 며칠간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뭐 로봇주까지 이제 좀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소입니다. 결국 이제 그러면 로봇주들 니네 돈 얼마 벌어 이러면은 사실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예, 수치에 직면하게 되는 그 구간이 오면 그렇죠. 그때는 사실 이렇게 밸류 멀티플을 많이 주지는 못할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로봇에 대한 의심은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숫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성장통은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네. 지금의 주가 급등은 아무래도 이제 일부 기업의 IPO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됐고 2차 엔진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이탈하면서 또 다른 성장주를 찾고자 하는 시장의 움직임들이 로봇주의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로봇주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수급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해자를 보유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뭐 국산화 요구라든지 기술력을 보유한 부분 쪽에서 혹은 이제 대기업의 투자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네. 뭐 항상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SPG 같은 기업들이 그나마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또 다른 AI까지 간다면 결국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이 지금 시장의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 섹터에 대한 관심도를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의료 AI하고 자율주행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부담은 있겠죠. 의료 AI 예. 기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테슬라가 너무 잘하면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이 단계로 갈 건데 네. 아직까지는 전자가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유망한 테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